2025년 테슬라가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1월은 사실은 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는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인가 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 모신 분은 블루닷 AI 연구센터 소장이시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M7도 좀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테슬라가 급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뭐 테슬라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단일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기대하셨던 산타 랠리가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전반적으로 나스닥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함께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뭐 어떤 특별한 악재 혹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중장기적 현상으로 좀 보셔야지 단기적으로 그날 하루 빠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흔히 말하는 M7 주식들도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만 단독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테슬라의 조정 국면이라든지 이런 변화의 국면들은 1월 달에 좀 있습니다. 1월 달 우선 여러분 그 새해가 지난 1월 2일 새해가 하루 지나면 1월 2일 날 되면 그렇죠.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딜리버리라는 것은 전체 2024년에 합계가 되면 몇 대를 팔았느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셔야 되는데요. 4분기 딜리버리는 우선 여러분 뭐 계속해서 소식은 뉴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대단히 높은 판매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네. 이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폭스바겐, 뭐 BMW, 벤츠 다 합쳐서 유럽 자동차들이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국의 성장분이 유럽의 그 마이너스 부분을 상쇄할 것인가가 우선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다 합쳐서 2023년보다는 더 많이 팔았느냐, 더 많이 못 팔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월가의 컨센서스는 사실은 9월, 10월 달까지만 해도 올해 전체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2023년 수준만 돼도 잘하는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기대치가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가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딜리버리 숫자가 더 적으면 시장에선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작년 202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조금 더 높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이 계속 좋은 소식으로 유지되긴 좀 어렵습니다. 1월 트럼프 취임식 직전이 될 것 같은데요. 직후가 될 것 같은데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주에 테슬라의 4분기 네. 컨퍼런스 콜이 있죠. 어닝 콜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인데요. 우선 뭐 에너지 사업 부분인 ESS라든지 이런 건 대단히 좋은 성적을 보일 거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좀 이따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테슬라의 모델 Y의 페이스리프팅 주니퍼가 나오다 보니 테슬라는 일종의 밀어내기 작전을 했겠죠. 네. 재고를 정리해야 되는 거고 벌써 중국 상하이 공장은 주니퍼에 대한 생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모델 Y에 대한 재고 정리가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해서 벌써 구형 모델이 되고 있는 모델 Y에 대한 할인을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할인을 많이 했고요. 중국에서 지금 모델 Y가 팔리는 것은 두 가지 효과입니다. 하나는 전기차를 사면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닌데요. 그건 이미 없어졌는데 과거 오래된 내연 기관을 팔면 새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중국 전기차를 비롯하여 테슬라까지도 많이 사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델 Y의 가격 할인입니다. 가격 할인이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월가의 투자자들의 다수, 머저리티는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자동차 부분에서의 CO2 배출권을 빼고 에서의 순이익률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뭐 순이익률이라는 건 단순하잖아요. 그로스 마진이라는 것은 판매 가격 빼기 생산 비용인데 판매 가격이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판매 가격이 내려갔다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분기에서 3분기로는 자동차 부분의 순이익률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에 뚜렷하게 하락을 한다라면 1분기 실적을 끝나고 나서는 실망 매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저는 한번 2025년 테슬라가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1월은 사실은 좀 긴장감 있게 테슬라 주식을 좀 주가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트럼프 그동안도 사실 그 일반 그 리서치들의 그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참 컸잖아요. 네. 그래서 거품론이 뭐 계속 나왔었으니까 뭐 PER 104배, 108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더 뭐 60% 이상 또 급등을 하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 언제 다시 제자리로 가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 취임 이후 말씀하신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좀 하락은 있을 수 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아주 큰 급락은 아닐 것이다. 네네네. 일시적인 좀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또 당선됐을 때의 기대감 정도는 아니겠지만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행보를 나타내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그러니까 공존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질지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모델 Y 신형이 나오잖아요. 1월 달부터 나오는 거죠. 네. 모델이 얼마만큼 달라지는 겁니까? 벌써 이제 과거의 다수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항상 신모델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루머가 중국으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네.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모델링 작업들을 디자이너들이 하시고 이거를 렌더링 작업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추론 작업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사이버트럭 Y의 그 주니퍼라고 하는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는 퍼포먼스라 얘기를 하고 모델 Y의 이제 페이스리프트는 주니퍼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이버캡처럼 앞에 단일한 헤드라인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크리스마스 직후에 실제로 테스트하는 모델 Y의 이 페이스리프트가 보여졌는데 헤드램프가 과거하고 비슷하다. 오히려 모델 3의 퍼포먼스의 그 페이스리프트의 헤드라이트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외관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다만 이제 이미 그 x.com의 이 테슬라의 공식 계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델 Y의 주행 거리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네. 뭐 이런 부분에서의 분명하게 개선점들은 모델 3의 퍼포먼스의 어떤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안에 스크린이 달라진다든지 인테리어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훨씬 더 세련돼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좀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헤드라이트 이슈는 전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Y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번 4분기 때 이제 재고 물량이 그러니까 1월 2일 날 딜리버리를 발표할 때는 재고 물량도 발표하거든요. 네. 재고 물량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판매 가격의 어떤 할인 효과가 4분기 때 끝나야지 이게 1분기 때까지 끌고 온다라면 테슬라의 실적에 또 계속해서 누적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분기에 만약에 대부분 소화시켰다라면 이 부분 또한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물량이 축소가 되고 즉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을 대단히 잘 준비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이미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테슬라의 공식 계정이 나왔지만 올해 2024년 10월 달에 있었던 익스닷컴의 테슬라 계정에서는 뭐냐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일주일에 15대를 생산한다 그랬어요. 이런 건 이제 테스트용이라든지 정부의 허가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생산했는데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주간 생산량이 600대로 늘어났거든요. 이건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생산 체계를 가졌다라는 거고 한 달이면 2,400대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프로덕션 라인을 생산 라인을 교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상하이 공장에서는 구형 모델은 생산되지 않고 신형 모델 생산 체계로 그것도 주간 600대라는 것은 양산 램프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쨌건 뭐
그 외관 디자인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배터리 용량 이거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는 더 와닿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레인지 앵사이어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도달 범위, 그러니까 주행 거리에 대한 두려움들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이 충전 네트워크가 그 정밀하게, 그러니까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 않는 이런 외곽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대도시에 사는 분들도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연기관보다 멀리 갔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왕복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200km가 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뭐 2, 3일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충전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전 거리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동일한 가격에 대단히 중요한 구매 이 메리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전 이야기 하시니까 이 충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거의 테슬라 그 향이 그냥 그 표준이 돼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차도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고. 미국에서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12월 24일 날 주가가 올랐던 것은 뭐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할 정도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현재 판매된 전기차가 11만 대 정도 되는데요. 네. 2025년부터는 이 11만 대에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를 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테슬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실적에 보면은 자동차 부분이 있고 에너지 부분이 있고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부분 매출이 충전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매출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미주 지역, 미국 지역에서 이 단일 충전소에서 슈퍼차저 중에서 충전 네트워크에서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도 늘어나고 있고 GM도 들어오고 있고 볼보도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테슬라 이용자들에게는 우리만 이용해서 한가하게 하다가 빡빡하게 해야 되고 이걸로 예약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알차게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한 충전 네트워크에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 전기에서도 테슬라가 이윤을 남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서비스 부분에서 이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된다는 건 테슬라가 충전소를 더 빨리 줄 수 있게 되죠. 네. 더 많이 줄 수 있게 돼서 이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서 테슬라 중심의 충전 네트워크가 더욱더 강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고객들이 몰리는 거고 또다시 충전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마치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로의 어떤 이 수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우리는 전기차 캐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보니까 계속 호재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1분기 그 1월 달에 어떤 밀어내기에 의한 여러 가지 실적 부진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모델들 뭐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매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그 테슬라가 모델 Q라고 명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델 Q라는 것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거고요. 이미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지난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2025년에 뉴 모델스 복수로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2025년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모델을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Q든 이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까지 없었던 좀 저렴한 버전의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대중적인 이것은 주로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조금은 규모가 작아진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중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3와 모델 Y의 조금은 저렴한 버전이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복수로 모델 3라고 얘기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2025년에 나온다라면 긍정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판매 실적을 보시는 분들은 2025년 테슬라의 총 판매량이 250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2023년 여러분 180만 대를 겨우 넘겼고 올해도 아마 180만 대에서 190만 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한다라면 한 25% 정도의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모델 라인업들이 완전하게 저가 중저가 차량에서 모델 S까지 고급 차량까지 다 갖춰주는 거고요. 또 내년에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너바다에 있는 미국 사이버 트럭의 공장 시설이 네. 거의 완공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준공이 아니라 완공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사이버 트럭이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라인업을 다 갖추게 되는 거고 자동차 부분에서의 완벽한 모습들을 테슬라가 2025년에는 갖출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전기차 캐즘 이 이야기가 무색하게 뭐 테슬라의 성장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전기차들도 지금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BYD에 대한 뉴스 보니까 아주 무섭던데요. BYD 무섭죠. 사실 제가 일하는 건물에 BYD 사무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BYD 코리아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단히 조그만 사무실을 쓰다가 얼마 전에 한 층을 다 하면서 확장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시장 의지를 건물 공간에서부터 정말 작았거든요. 정말 작아가지고 주로 한국에 BYD 버스가 들어왔었으니까요. 이 정도를 관리하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시장은 유일하게 미국 시장을 못 들어가고 있고요. 네.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BYD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하고 실적을 어깨를 나누고 있는 거고 BYD가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시장은 브라질 시장이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태국하고 지금 프랑스 또는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출전을 부리고 있는데 묶어낸다면 유럽연합이 더 크지만 네. 개별 국가로 본다면 브라질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또는 뭐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의 판매량, 그러니까 BYD의 판매량들이 급증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는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인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중국의 전기차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폭발적으로 중국의 전기차가 성장한 것은 이 코로나 이후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건 2018년과 2019년 중국에서 팔리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6%대였어요. 네. 근데 2020년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6%의 자동차들 보면은 그때 중국의 자동차를 보면 이거는 전기차일까 아닐까를 떠나서 자동차일까 아닐까 뭐 이러한 의심들도 조잡했었죠. 대단히 조잡했었는데요. 테슬라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중국 자동차 업계들에게 따라야 될 눈높이가 명확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2020년은 중국 자동차 역사에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차들이 따라가야 될 대상이 명확해진 거고 이것을 초과하기 위해서 샤오펑이라든지 리아우터라든지 또는 뭐 니오라든지 그다음에 BYD라든지 그리고 궁극에는 샤오미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배터리 부분에서의 오버 캐파시티,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라는 건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단가가 평균 단가가 그만큼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엄청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중국이 세 가지의 오버 캐파시티를 2023년, 2024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배터리고 하나가 전기 자동차고 하나가 태양광이죠. 네. 이러면서 세계 시장을 교란하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뭐 독일 기업이 망한다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기업이 망한다든지 이런 식의 현상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가격 경쟁을 못 맞춰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한국의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ESS 사업에 진출을 선언을 했다가 CATL이 워낙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을 못 맞춰서 우선 잠정 보류시켜 놨잖아요. 네. 그만큼 대단히 무섭게 중국의 배터리와 전기차 부분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고 블룸버그를 이걸 갖다가 뭐 닭갈비살 전략이라고 표현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은 메인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닭고기를 하면 그래도 닭다리라든지 몸통이라든지 몸통. 가슴살 할 텐데 이 갈비에 붙은 조그만 살을 다 먹어치운다. 박리담에. 네, 그래서 정말로 브라질 시장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시장이라든지 태국 시장이라든지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시장 등 즉 전통적으로 자동차 시장으로 크게 간주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싹쓸이한다. 이런 식의 지역화 전략들도 지금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여러분 대단히 큰 BYD가 약진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의 뭐 약진이야 말할 것도 없죠. 8% 정도, 6% 정도 시장 점유를 하던 것이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쳐서 50%에 처음으로 도달했고요. 내년에는 순수 전기차만으로도 신차 판매에서 50%를 더 잡니다. 여러분 8%에서 5년 안에. 근데 이게 여러분 중국 정부가 목표한 게 몇 년도면 이 정도의 도달률을 2030년에 생각했어요. 그 예상보다도 빠르군요. 5년을 앞당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가 놀라는 거고 2030년이라고 중국 정부가 목표를 했었고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 포르쉐 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33%가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반토막이 넘게 중국에서 안 났던 이유는 이렇게 빨리 중국 차가 성장할지 몰랐고 네. 중국 차에 의해서 독일 차들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독일 기업들이 지금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고 혼다나 니산 뭐 다 마찬가지로 지금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갑자기 시장 점유율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판매량들도 빠지는 것도 너무 중국 차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거고 이거는 중국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5년 빠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빠르게 나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량 밀어내기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품질이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코 중국 차를 우리가 얕보는 건 남을 얕보는 것은 저는 항상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남을 그렇죠. 오히려 과대평가하면서 저희가 겸손하게 시장에서의 성장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소평가한다고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중국차하고의 경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차의 앞으로의 시장 재편들을 어떻게 현대기아차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2차전지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 나갈지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가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더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지금 지나고 보니까 LFP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가격이 가장 그 큰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LFP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규모의 경제를 또 만들었고 또 LFP도 지금 2.0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배터리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해요. 모든 배터리의 종류가 매년 7%에서 8% 성능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삼원계 배터리도 성능 개선을 하고 있지만 LFP도 성능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얘기해요. 전고체 배터리가 물론 미래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램프업 대량 양산할 때쯤 되면 LFP나 삼원계도 그 수준은 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물론 누구의 이 사람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배터리의 장르도 종류도 개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LFP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오버캐파시티,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거죠. 훨씬 더 대량 생산하면서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러닝 커브, 학습 효과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수율도 좋아지는 거고 성능 개선도 이루어지는 거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는 거리도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대단히 추운 나라가 아니면 LFP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의 성능 차이를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부분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몰아보시는 분들은 추운 겨울에 이 주행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근데 이 LFP가 더 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이런 걱정할까요? 그치. 따뜻한 나라 같은 데 태국에서도 이런 걱정하지 않는 거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 노르웨이에서도 심지어는 LFP가 팔려요. 네. 저희 나라보다 더 춥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하나의 부분만을 이 삼원계가 세상을 다 정리할 거다. LFP가 다 정리할 거다. 전고체가 정리할 거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은 기술의 지금 초기 시장에는 예를 들면은 초기 시장에 VHA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지만 VHS가 성공할지 8방식이 성공할지 아무도 몰랐지만 결국은 8방식이 기술적으로는 소니의 8방식이 훨씬 더 훌륭했지만 그렇죠. 도시바의 VHS가 시장을 정리했던 것처럼 어떠한 기술이 우월하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좀 열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건 1월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또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흔들릴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저는 2025년은 테슬라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더 큰 사건은 이게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뉴스로 보셔도 알겠지만 텍사스 오스틴에는 시정부 당국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 테스트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3분기 실적 발표 때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2025년도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FSD의 unsupervised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버전 13까지도 슈퍼바이즈드죠. 인간이 감독해야 되고 반드시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핸들도 사실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의무가 있는데 이제 영상 찍기 위해서 이제 핸들을 손 놓고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 근데 언슈퍼바이즈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 손을 놔도 되는 겁니다. 사실상 로보택시와 같은 거고 구글의 웨이모하고 같은 거죠. 이거를 테스트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방정부가 하든 주정부가 하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정부마다 허가하는 것을 연방정부에서 허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을 아직 바꾸진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방정부가 하더라도 단일하게 통과를 하더라도 테스트 데이터는 제출해야 돼요. 네. 서류는. 그럼 이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올해 2025년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비공개로 숨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에 테스트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KBS, MBC, SBS 이런 방송국들 언론사들이 다 취재할 거예요. 정말로 안전한가?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페어링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판적인 언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부터 시작해서 LA 타임즈 뭐 각종 언론들과 미국의 테크크런치라든지 이러한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 다 담당 기자를 보낼 겁니다. 네. 담당 기자 취재진들을 보내서 실제로 정말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비판적 시각으로 취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몇 가지 큰 사건이 보도가 되면 테슬라 주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에 의한 자율주행의 시대는 반드시 올 거고 그것도 가까운 시기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되거나 큰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나 사건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허락해 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과도한 일론 머스크 편봐주기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공개 테스트가 아니라 공개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이 공개 테스트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을 뚫고서 테슬라가 안정적인 수치를 테스트 결과를 내놓는다라면 그때는 또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스타쉽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우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모멘트가 그래서 25년이 가장 중요한 해가 될 맞습니다.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겪게 되는 또는 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떠한 미국 거시경제의 매크로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서 관세 때문에 뭐 경기 후퇴가 온다, 주시장에 큰 크래시가 온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명확해요. 여기에서 뭐 아니면 도 같은 테슬라 주가에게는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FSD의 unsupervised 비감독하에서의 진행되는 공개 테스트는 테슬라 역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주식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시기가 언제죠?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안 봤는데 올해 상반기라고 내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1월부터 6월 사이니까 아마 6월은 시작하지 않고 또 추운 겨울은 물론 오스틴에서 하기 때문에 추위는 타지 않겠지만 캘리포니아 추위는 타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봄에는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서프라이징이 테슬라가 많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1월에는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3월이나 4월 정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긴장만이 아니라 기대감. 그러니까 네. 긴장과 기대를 같이 가지고 지켜봐야 될 어떤 아주 빅 이벤트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도 사실은 괴롭습니다. 테슬라에 저는 월 정액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오지 않고 하반기에 테스트하면 안 될까? 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올라갈 걸 대비해서. 네,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끔 그런 시기가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2026년에도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에 이런 공개 테스트를 해도 저 개인의 어떠한 투자의 어떠한 역사로 볼 때는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사실은 조금 걱정 뭐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기차 유럽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전기차 캐즘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데 미국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2024년도가 8.6%, 근데 25년도는 25.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전체 판매량 중에서 신차가 차지했던 것이 25%였던 거고요. 네. 올해는 플러그인까지 쳐서 이제 50%를 여름에 크로스했기 때문에 아마 한 30%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률은 그렇게 높진 않죠. 하지만 전체 시장이 30%고요. 미국은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신차 판매에서 9% 내지 10%를 차지할 거예요. 아, 신차 판매로 놓고 봤을 때. 네. 전체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아직까지는 미국은 3등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15%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근데 15%를 넘어서고 있는데 유럽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내수 시장들이 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러니까 전기차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내연 기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은 도메스틱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유럽은 이미 전체 판매량 중에서 15%가 전기차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보다는 훨씬 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견고하게 이렇게 성장해 주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테슬라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뭐 테슬라의 뭐 전체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마켓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켓 사이즈가 그렇죠. 작을 때 50% 했던 것보다 저래도 여러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마켓 사이즈가 훨씬 커졌는데 45% 40%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판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2023년에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이 됐었던 건데 미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잘하면 미국에서도 1등 또는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포드의 F150, 그러니까 F150 이 트럭인데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테슬라가 꺾을 수 있을지도 저는 관심인데, 테슬라가 저는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건 토요타랑 RB4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다라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계속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지금 사실 전문가마다 달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는 것은 특히 지금 올해 3분기, 4분기에서 미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 7월부터 해서 내연 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전기차가 지금 빠르게 들어오는 건데, 사람들이 내년에는 보조금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미리 사자. 7,500달러 벌어보자. 라는 심리 때문에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성장률을 그대로 선형으로 그리면 내년에도 성장하겠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에 취임하면서 보조금을 없앨 경우에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때까지 이 7,500달러를 상쇄해 줄 수 있는 더욱더 저렴한 모델이 미국에도 판매되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갑론을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시장이 차가운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아니다. 지금대로 계속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탔으니 계속 상승해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양쪽으로 있다는 것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일단 구매 보조금 문제. 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를 언급했나요? 이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선거 유세 때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결합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취임하면 그 다음날 이 보조금을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이건 중국이 이기는 게임이고,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포드,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 이름으로 있지만 크라이슬러나 집, 램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연 기관을 계속 성장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공식 지지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선거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얘기를 본인은 스스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캠프에 있는, 그리고 지금은 인수에 구성된 사람들이 보조금은 없앨 것이다 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셔야 될 것은 없애도 사실 테슬라한테는 나쁠 거는 없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크게 볼 때는 맞아요. 뭐 타격을 받아도 남들 10개 받을 때 한두 개밖에 안 받는 그렇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테슬라 자동차의 차량 생산 가격이 한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니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미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테슬라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델 3 가격의 가장 저가 버전을 보게 되면은 29,500달러로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29,500달러냐? 아니에요. 네. 여기에 7,500달러에 세금 이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29,500달러고, 거기다 또 하나는 테슬라를 지금 구매를 하면 5,000달러어치의 전기 충전료를 줍니다. 과거엔 1년 무료, 2년 무료 했다면 이제는 5,000달러어치는 계속해서 자기가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효과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2,500달러를 뺀 거잖아요. 그럼 실제 가격은 4만 달러가 너무 넘어요. 그러면 4만 달러가 넘는 건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분명히 충격이 올 겁니다.
충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데 15올 거 또는 100올 거 테슬라에게는 뭐 하나나 두 개밖에 안 온다 그래도 이것도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소비가 감소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1월 20일 날 하고 1월 20일 날부터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해도 대통령이 혼자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바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일부터는 미국의 하원과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법을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건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몇 개월은 걸릴 거라는 거죠. 네. 이 몇 개월이 걸리는 페이드 아웃, 즉 보조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그러면은 시점이 3월에서 빨라야 뭐 4월이나 5월 정도 될 거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4월, 5월 전에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미국에 출시한다든지 또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 Q를 미국에도 판매를 한다든지. 근데 이건 이제 뭐 또 관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미국에서 조금 더 즉 한 $5,000는 싼 지금보다 네. 차량을 시장에서 진출시키는 것도 아닌가도 테슬라의 판매량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FSD의 비감독하에서의 공개 실험에서의 성공보다는 너무나도 작은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둔화된다라면 역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뭐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 반, 애널리스트 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카 컴퍼니의 중요성을 아직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장 사라지는 것이 무조건 좋겠구나가 아니라 가능하면 늦게 사라지는 것이 테슬라에게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구매 보조금이고 네. 우리 그 소위 그 IRA 네. 이쪽과 관련해서 네. 이 세액공제, 뭐 보조금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우리가 또 민감한 게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들이잖아요.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내년도 전망.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오기 전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계약을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GM이나 포드가 생산 일정들을 지연시키면서 사실은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급행열차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지금 인수위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좋아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도 중국처럼 생산 보조금은 더욱더 강력하게 가져가자. 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배터리에 대한 혜택, 즉 수입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유지해 줄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다양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할 수도 있다. 심지어 네. 이건 테슬라가 또 긍정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신 것처럼 12월 초에 테슬라가 리튬 정제소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지금 완공에 들어가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리튬 정제소는 지금 미국에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테슬라가 처음으로 리튬 정제소는 한국에도 없습니다. 리튬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지만 칠레나 호주나 곳곳에서 생산되지만 리튬 정제소의 90%는 중국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리튬 정제소까지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마치 테슬라에게도 이런 보조금들을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은 이러한 구매 보조금을 사라지게 하는 거와는 달리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부 지금 가장 공부스러워하는 게 그게 다 사라지고 그래서 다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의 폭이 더 커지고 이러한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계속 폭락해 온 건데 그 자체가 그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의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은 사실은 중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한국에게 열린 거거든요. 현대기아차에게 또 사실은 이러한 한국과 같은 기회가 기대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2차 전지는 지금 GM하고 포드나 크라이슬러, 집하고 뭐 램 이런 데들이
정말 못해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포기하지 못할 거거든요. 포기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다만 늦추고 있는 부분이지 이제는 2025년, 2026년에는 이 부분을 가동시킬 거라고 보고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은 이러한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데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치고 오는 거죠. 테슬라도 스스로 지금 4680 배터리를 제조를 하고 있고 이 공식을 성공한 것을 패나소닉과 LG 엔솔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했고 잡아냈다라고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도 패나소닉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 SDI나 SK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난 것 같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아이고 더 지쳐서 이제 못 들고 있겠다 던지는 분들 지금의 던질 때인가 이런 시점. 제가 한국 주식은 어떠한 조언도 하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한국 주식엔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그 한국에서 지금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내수 시장 안 키우고 그치. 수출만으로 기업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못 만들어도 우리 애국심으로 애국 소비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렇죠. 현대기아차를 샀기 때문에 만들어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전기차 캐즘, 전기차는 모타, 뭐 전기차는 화재 기술은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희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그것도 압도적인 규모로 네. 왜 미국에만 의존해야 돼요? 그렇죠. 현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지금은 없어서 못 파니까 지금 저렇게 투덜대고 있지 않는 거지만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야 이 탄탄한 거를 가지고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뭐 이런 곳도 베트남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유럽도 더욱더 공략할 수 있는 거고 중국도 다시 한번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회들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내수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외부의 바람인 미국에 기대서 포드나 GM에 기대는 것 또는 미국의 행정국에 의한 보조금에 기대는 이러한 펀다멘탈은 좋은 펀다멘탈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이것도 근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잖아요. 네. 한국이건 어느 나라건.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하신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현재 전기차 캐즘이라는 형태로 이 위축돼 있는 이것, 이 캐즘이 끝나는 구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캐즘이 끝나면 이제 캐즘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죄송한데 한국적 현상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이 캐즘이라고 블룸버그에서 한번 보도했다 한 달 만에 정정 보도를 내거든요. 캐즘이 아니라 슬로우 다운이었다. 그러니까 캐즘은 여러분 캐즘은 그 시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캐즘은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죽어버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캐즘이라는 건 흔히 말해서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얼리 머저리티 시장으로 못 가고 절벽, 캐즘이 절벽이라는 뜻이잖아요. 절벽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걸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니의 미니 디스크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미니 디스크 저도 썼었는데요. 특히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녹음하거나 그럴 때 미니 디스크 썼는데 죽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MP3 시장에 의해서 대체돼 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미니 디스크는 캐즘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캐즘이라고 그래요. 캐즘은요, 여러분 무서운 단어예요. 그 제품이 머저리티 대중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시장을 캐즘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어떻게 죽어버려요? 지금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전환은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을 좋아하고 그 부릉부릉하는 소리들, 그 토크들, 이거 좋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저는 내연기관은 죄송한 얘기지만 소멸의 과정을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주춤했던 거고 한국 시장이 한국은 2023년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네. 2024년 아직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여전히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중국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건 이제 신차 판매에서 50%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성장률은 좋아지고 있죠, 다시. 근데 겨우 해가지고 이제 10%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 15%를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마다 다르지만 12%에서 13%를 신차 부분에서 차지하고 누적되기 시작하면요. 티핑 포인트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까지에서 꼭대기 정상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끌고 올라가는데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계속해서 좌절하고 할 수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다음부터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이때는 가속도가 더 세집니다. 더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거의 시장을 디스럽션 파괴시키면서 완전히 시장을 정리하게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티핑 포인트 정상이 있지만 내수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미국은 티핑 포인트에 오지 않았지만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출발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한국 언론에서는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한국 시장의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가. 왜 혼다하고 닛산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가? 왜 폭스바겐은 저렇게 몰락하고 있는가? 왜 BMW하고 벤츠가 몰락하고 있는가? 전체 전사계 자동차가 왜 힘들어하고 있고 토요타도 올해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인가? 최종 기록은 안 나왔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의 위력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전환들을 이끌어내가는 기업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기업들이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캐즘의 일시적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고 네. 일시적으로는 주가도 그렇지만 조정을 받잖아요. 테슬라 주식 조정을 받지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조정의 구간을 캐즘이라 그럴 수도 일부 부르는 거고 이걸 우리가 굳이 캐즘이라고 볼 필요 없고 일시적인 주춤 현상, 성장 둔화 현상이라고 본다라면 저는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그 구간이 네. 이 힘든 구간이 길 거라고 예상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테슬라 주주분들 사실 거의 2년 넘게 참아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번에 이 상승의 이 단맛을 다 보고 계신 것처럼 2년이라는 기간을 길게 가져오셨다는 건 저는 박수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테슬라 그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를 냈을 때 주가가 $170밖에 안 해서 너는 왜 지금 이 주가 시대에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냐 좀 제목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충분히 저는 이러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이러한 경향성을 보고 장기 투자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 이건 테슬라에게 의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펼쳐진다. 뭐 좀 자극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황. 네. 이제 AI 시대를 넘어서는 그것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낸 것 같은데요. 네.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우선은 크게 두 축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었고 역시 중국이 2023년 11월에 네. 국가 국가 정책을 발표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국가 정책에서 전기차와 똑같이 글로벌을 지배하자. 그래서 2027년 저는 너무 과한 목표라고 봐요. 3,5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 공장에다가 생산시설 공장에다 제조 공장에다 집어넣겠다. 저는 2027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 유니트리라든지 엄청나게 보셨겠지만 중국이 지금 막대한 돈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있고요. 테슬라도 옵티머스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인가요? 이 옵티머스 사람이 로봇 분장하고 나와서 춤추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요즘 달라진 걸 보십시오. 얼마나 진화 속도가 빠른지. 정말로 옵티머스는 정말 진화 속도는 좀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진화 속도는 빠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오픈 AI로 계속해서 여러분 피규어라는 데 투자를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독립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구글 또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지금 빅히트를 치고 있는 구글 또한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큰 센세이션이 나왔던 건 원래 젠슨왕은 올해 4월부터도 얘기를 해서 피직 AI라고 해서 물리 AI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시장을 열겠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 수많은 애기 로봇들부터 시작해서 로봇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미 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로봇 산업에 큰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 성과가 올해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12개 대학교 연구진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 생성 AI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즉 로봇을 훈련시키는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로봇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일일이 사람이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GPU 안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안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12개 대학하고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옵티머스는 이렇게 가상에서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AI는 FSD거든요. 네. 이 FSD에다가 튜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단을 올라갈 일 없고, 그렇죠. 네, 뭐 언덕을 내려갈 일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튜닝을 하고 또 로봇은 중심을 균형을 잡는데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균형 잡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이러한 갑자기 뭐 공구가 떨어져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도 안 되고 이런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다 사람이 작업을 해줬거든요. 24시간 못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이교대로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엔비디아 방식으로 하면은 24시간 연중무휴 로봇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습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수 있고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델을 완성하면서 엔비디아의 전략이죠. 우리가 로봇 만들지 않겠다. 우리가 로봇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로봇을 만드셔라. 그러면 다만 두 가지를 해달라. 하나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칩, 우리 엔비디아 칩을 써주고 두 번째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무료가 아니죠. 당신네들에게 맞게 시뮬레이션하는 요 네트워크에서 이 기술을 돈 주고 써서 당신의 로봇들을 학습시켜라. 그러면 공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AI 로봇 생태계를 만든 것이 엔비디아 이번에 이 전략인 거고 엔비디아가 이것을 다음 먹거리. 근데 넥스트 먹거리인데 그냥 작은 먹거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AI 지금 칩 시장에선 가속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그 후퍼가 지금 지배력을 갖고 있고 블랙엘이 지금 예상보다도 늦게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 때는 좀 분명하게 이번 4분기 때는 실적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블랙엘이 늦춰지고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도 아시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짐 캐리라든지 만든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 네. 뭐 계속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워낙 엔비디아가 큰 먹거리를 갖고 있다 보니 이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다 보니 그 높은 수익률을 갉아먹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이 뛰어들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는 한 발 먼저 나가줘야 되는 거고 그 한 발이 어디냐면은 AI 로봇이라는 거고 이 로봇에서 여러분 하이엔드 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이 짐 캐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3가 들어갔고 지금 하드웨어 4고 뭐 언젠가는 하드웨어 5가 나오겠죠. 네. 이 하드웨어 3에도 하이엔드 칩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이 짐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스타트업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는 뭐 AMD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또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아이폰에 들어갔던 이 칩도 이 사람이 설계를 했던 사람이고 칩에 있어서는 대가라고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테슬라에서도 도움을 줬었고 이분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엔비디아의 먹거리를 너무 많이 벌어. 이렇게 나눠 먹은 거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특정 산업의 제품은 평균 수익률은 시장의 전체 수익률로 수렴되게 되어 있다. 즉 75%로 가게 되면 계속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50%, 40%, 30% 줄어드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무려 AI 칩에서 75%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봉이 김선달이 태어나도 이 수익률은 구가지 못할 거예요. 물을 갖다 팔아도. 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잖아. 하드웨어를. 그렇죠. 이 엔비디아가 하는 것을 모두가 질시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경쟁은 심화될 거고 수익률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2025년에 둔화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2026년, 2027년 특히 2027년부터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TSMC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독일에다가 공장을 더 짓고 있다는 것은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늘린다라는 거고 이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늘리는데 특히 미국에 있는 건 이나노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충분히 브로드컴에서 제작 주문 들어온 것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이 꽉 차 있지만 그러면 2027년부터는 전환점에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그때까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거고 여기에 AI 로봇이 2027년에는 유력하게 왜냐하면 중국도 2027년에는 3,500만 대를 만든다고 그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5년에 테슬라가 쓰려고 하는 기가팩토리에서 쓰려고 하는 로봇을 생산할 것이고 1000여 대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것을 시중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타임라인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1년씩을 연기를 하면 2026년에 테슬라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걸 쓰게 되는 거고 2027년에 시중에 판매하는 옵티머스를 만든다는 거니까 2027년이
이런 정확한 분기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로봇은 2027년의 대중화를 위해서 테슬라, 중국 그리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픈 AI가 투자했던 피규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AI 로봇 시장이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장의 규모인데 전문가들의 편차는 있지만 가장 과소평가하면서 평가하는 전문가의 이 AI 로봇 시장의 사이즈가 자동차 시장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배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자동차 시장이 30배예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여러분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라면 여기에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테슬라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마켓 테슬라가 어떻게 그걸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진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인가요? 그걸 이제 기준점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피규어 01 그 로봇의 최근 버전을 보면은 BMW 공장에서 철판을 여기서 옮겨서 이렇게 막 옮기고 있어요. 네. 그 옮기는 속도 보면 저걸 왜 AI 로봇이 할까? 그냥 로봇 팔로 해도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에 있는 팔로 해도 더 빠를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인지하고 자기가 위치하고 이런 것까지 다 지능 테스트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물건 나르는 건 로봇 팔이 할 수 있다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공장에서 비자동화되어서 인간이 하고 있는 위험한 일이라든지 인간이 하고 있는 복잡한 일이라든지 인간이 하고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미 규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에 로봇 팔들이 작동하는 자동화된 공간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로봇은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공장으로 치면 가장 인간의 유연성이 필요해서 아직도 자동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하네스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네스 작업은 전선줄을 놓는 거죠. 여러분 테슬라 S에는요 2kg가 넘는 전선줄이 들어갑니다. 네. 물론 그거를 사이버 트럭에서는 100m로 줄였다. 많이 줄였네요. 어마어마하게 줄였죠. 이게 48V 아키텍처로 가면서 했던 또는 컨트롤러를 이더넷으로 연결하면서 했던 테슬라의 혁신인데요. 정말 엄청난 혁신이지만 그래도 100m는 선을 놓거든요. 이거는 자동화를 절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손가락의 그 감각이 전선줄을 놓는 데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면 이 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 손이 그 정도의 유연한 작업들 그리고 고개까지 각도로 들어가서 차 안으로 집어여서 여기에서 전선줄을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 여기서 갔더니 뭔가 잘 안 맞아. 왜냐하면 그 전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전선줄을 놓는 거리가 안 걸려 있다든지. 네. 그러면 다시 그거를 찾아와서 집어와서 그것까지 자기가 꼽고 전선줄을 놓는 이런 일들까지 해야 되는 이런 유연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는 DOF, 디그리 오브 프리덤, 손의 각도, 손이 얼마만큼 인간과 동일해지는가인데 지금 DOF 부분에서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건 28인가 29의 DOF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옵티머스다. 이것이 10월 11일 있었던 위 로봇 행사에서 공개됐던 옵티머스의 손, 여러분 손가락만 크게 보였던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DOF를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테슬라도 많이 앞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DOF를 손가락의 유연성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격이겠죠. 가격에서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노동 그 인건비보다 비싸면 공장에서 도입을 안 하겠죠. 로봇보다 인간이 싸면 인간의 인건비가 저렴하면 당연히 인간을 쓰겠죠. 그러려면 인간보다 저렴해야 되는데 뭐보다 저렴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도입한다면 예를 들면 안성에 있는 화성에 있는 공단에서 도입을 한다면 거기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임금 수준입니까, 여러분? 최저임금 수준이죠. 그럼 그거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그 가격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손가락의 DOF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라는 경제성. 겁니다. 경제성, 최저임금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한국의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최저임금과 맞춰서도 경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함께 그리는 제조업의 리쇼어링, 즉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지금 제조업을 오프쇼링 그렇죠. 중국으로 보냈던 거잖아요. 네. 다시 리쇼링 하려면 인건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 일자리는 꼭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조업이 전체 붕업하면 이것에 대한 마케팅에도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다양하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제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제조업이 안 들어오니까 심지어는 방산에서 조선업에서 항공모함의 수리도 한국에 맡기겠다, 군함의 수리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정말 제조업이 바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에 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또 이것도 맞기 때문에 옵티머스의 도입 시기를 대단히 땡기려고 할 겁니다. 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2027년 정도가 분명하게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로봇 이제 다음 아주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테슬라 보면은 참 아주 핵심적인 미래 트렌드를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봇만이 아니라 지금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 우주항공 이쪽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올해만 25회 로켓 발사를 할 거라는 뭐 그런 발표가 있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민주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등을 지게 됐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스페이스X입니다. 매번 발사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됐거든요. 매번 발사할 때마다 허가를 받고 이번 일론 머스크 이제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스타쉽을 갖다 실험 발사하는데 발사 허가 당국에서 이것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 상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고래는 상어와 고래에게 뭐 바뀌었을 수 있지만 그럼 한꺼번에 부탁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이거는 분명하게 흔히 말해서 지연시키려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왜 이거를 그러면은 고래와 상어 그럼 새우는 왜 조사하지 말라 그러냐? 그죠. 다 할까? 해양에 대한 미치는 영향. 네, 그러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맞추면 될 것 같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발사가 계속 지연되는데 여러분 국가기관에서 우주 사업을 할 때는 발사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되게 롱텀으로 진행되기 장기간에 그렇죠.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민간 자본에서 우주 실험을 할 때는요, 대단히 반복적으로 실험되면서 그러니까 트라이얼 에러를 빨리 해내면서 러닝 커브를 가속도 있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너무나도 늦어지거든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팔콘도 이거를 성공시키면서 팔콘 그 마지막 실험에서 실패했으면 스페이스X 부도나는 거였어요. 근데 재사용 로켓이 성공하면서 스페이스X가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팔콘 9을 가지고 로켓만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성 가지고 팔아먹고 돈 벌고 했던 걸로는 경제성이 안 났어요. 그렇죠. 뭐 했습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는 자체 비즈니스를 했고 스타링크가 지금 벌써 브레이크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스페이스X도 화성만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화성 처음부터 어떻게 갑니까? 25번째. 그렇죠. 여기에 다 스타링크 실어요. 근데 스타링크 버전 2가 들어갑니다. 지금 버전 1은 팔콘 9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크기가 작습니다. 저궤도 위성이 훨씬 더 커져서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하고 훨씬 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스타링크 2, 그러니까 세컨드 버전으로 스타쉽에서는 띄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워크로드가 크니까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로켓은 너네가 알아서 띄워라. 날씨만 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띄울 수가 있죠. 25회면은 한 달에 2번 띄우겠다라는 거잖아요. 훨씬 더 6주, 8주 걸리던 것을 2주마다 한 번씩 띄울 수 있으면 여러분 팔콘 9은 일주일에 2번씩 지금 띄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상업적으로 성공할 흔히 말하는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 대단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간 사업에서는 이 정도의 프리퀀시, 빈도수를 허가해 줘야 빠르게 상업적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적 성공을 한다면 이 투자에 대한 ROI, 즉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요. 리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타링크 싣고 또 외부에서 우주선을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한국도 예를 들면 팔콘 9에 부탁을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규모의 영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를 들면은 팔콘 9에서 저는 정확한 개수는 아닙니다만 40개 띄울 수 있다면 인공위성을 여기는 200개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0개 띄우면 규모의 영재로 더 싸게 해주면 나머지 경쟁 업체를 다 눌러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이쪽 시장을 지배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사실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에서의 스타쉽의 빈도수를 이렇게 25회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론 머스크의 경제적 이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에 트럼프에게 베팅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거는 뭐 트럼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네네. 또 지금 뭐 제2의 대통령 아니냐 할 정도로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튀어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견제하는 뭐 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견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또 트럼프도 어느 순간 미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요. 이거 왜 이렇게 깝죽대지 이러다가. 그렇죠. 네. 네. 벌써 이런 갈등이 생겼죠. 그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HB1 비자가 그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0.1%에 해당하는 인재들은 계속해서 데려와야 된다. 아, 미국으로. 미국으로 계속해서 데려와야 된다. 그걸 HB1 비자를 통해서 신속하게 발행해 줘서 스페이스X도 테슬라도 그리고 모든 이 미국의 기업들도 가장 똑똑한 인재들은 쉽게 데려와야 된다. 이걸 사실은 2018년에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서도 실리콘밸리가 요구했던 거거든요. 인재에 대한 수요. 여기 뭐 인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전 세계 사람들 다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자는 계속해서 쉽게 발행된다고 하니까 이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n Great Again. 이 마가 운동 진영에서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이민 다 막는다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민을 어떻게 카테고리적으로 다 막느냐. 아니다. 인재는 열어놓겠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한판 붙고 있잖아요. 이런 갈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갈등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다양한 산업적인 이해관계에 걸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산이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거기 결합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라든지 오픈 AI도 그리고 안드릴이라고 하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한 이러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방산연합체를 형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로키드 마틴과 보잉 이런 데를 쳐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의 질서를 바꿔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방산업체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수많은 예비역 장성들에게 별들에게 정치자금을 줘왔습니다. 일자리도 주고. 네, 일자리도 주고 뭐 요직도 주고 이러면서 키워왔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죠. 왜 지금 F-35 일론 머스크가 바로 공격하고 나왔잖아요. 이거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F-35의 스텔스기가 레이더에서는 스텔스 기능으로서 의미 있게 작동하지만 저궤도 위성 즉 스타링크에서는 다 잡아낼 수 있고요. 중국도 저궤도 위성을 여러 번 띄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중국의 저궤도 위성이 미국의 F-35가 들어오면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가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저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가에 훨씬 더 효율적인 걸로 가자라는 것이 지금 실리콘밸리와 일론 머스크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흔히 말하는 방산업체와 그리고 군부 일부 세력에게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진짜 이거는 제거돼야 될. 그러니까 얼마 전에 F-35 그렇게 까면서 드론을 띄웠었던. 네, 그런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갈등 없이 여러분 산업은 재편되지 않고요. 갈등 없이 정치 질서는 재편되지 않고 갈등 없이 행정부는 재편되지 않고 효율성 정부는요. 하나는 칼입니다. 사람들에게 위축 효과를 줄 수 있고 너네 자꾸 잘 못 보일 경우에는 해고해버리겠어. 그 부서 날려버리겠어. 이것도 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럼 나 그만둘게요. 그러나요? 아니죠. 저항합니다. 엄청난 저항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25년, 2026년 반드시 어떤 형태로도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우주, 뭐 방산, 뭐 여러 가지 로봇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라는 회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 그렇죠. 개별적인 기업들인데 그럼에도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개연성이 있나요? 그럼요. 스페이스X 성공해도 아마 스타쉽 성공해도 올라갈걸요. 그러니까 이런 주가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할 때, 펀더멘털이 증가할 때이고 두 번째는 기대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스페이스X가 지금 뭐 이제 3천억 달러까지 평가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스타링크가 테슬라하고 연결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추측성들이 난무하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들입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고 X.AI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 번째 투자까지 이번에 완성하면서 12월에는 계속해서 그록 3까지 나오겠다고 하면서 생성 AI 부분에서도 충분히 오픈 AI나 구글하고 어깨를 겨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분명하게 FSD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도 FSD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X.AI에 대한
지분을 테슬라가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묶여질 수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규제 당국이 허가하는 선상에서는 저는 묶여지는 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우리 한국에 몇 명, 한두 명만 있었어도 지금 참 엄청났을 텐데. 네, 오늘 이렇게 또 흥미로운 주제로 블루닷 AI 연구센터 소장님이시죠. 강종수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에는 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의 시간이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정당들마다 이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둬야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8번의 VOD 강의를 통해서 중장기 트레이딩부터 데이 트레이딩까지 이론과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16번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25년에 꾸준하게 큰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